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기평의 안나영 수석연구원입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되는 시국에 증권업의 주요한 리스크 팩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됐던 작년 3월 이후 영업실적과 조달 사이즈 측면의 변화를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작년 3월에 처음 이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 동안 증권사의 주요 리스크 팩터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증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변화를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1년 하반기 이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영업 실적과 조달 사이즈 측면의 변화를 좀 짧게 돌이켜 보면요.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주가가 급락하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ELS 관련 해지 손실을 부담했고,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4월 이후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까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시가 이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진입이 되면서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했고, 위탁매매 쪽 수수료 수익과 신용공여금 금융수익이 공이 증가한 데 더해서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품 운용 수수도 개선됐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수년 동안 증권업 성장을 주도했던 IB 부문은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되고 자산 손실에 대한 부담이 가져가면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점이고요. 사모펀드 불안정 판매 이슈가 불거졌던 자산관리 부문도 역성장을 보이면서 사실 증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냥 증시나 이런 금리의 변화에 편승한 실적 개선이 뒤따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외에도 이제 자금 조달 사이드 쪽을 살펴보면, 좌측 그래프 보시면 2019년 말 대비 2020년 3월 말에 기업어음이나 전단체, 콜머니, 은행 차입금 이런 단기성 조달 규모가 10조 원가량 폭증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사실 이거는 대부분 3월 중순부터 하반기 한 보름 정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증권사발 기업어음 시장에 패닉이 있었을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단기성 조달을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고, 회사들이 금리 메리트도 있고 만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꾸준히 늘리면서 현재는 시장성 차입 조달 중에 단기성 조달 규모는 한 50조 원에서 유지, 장기 채권 규모는 한 22조 정도로 장기성 채권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고객 부채,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대고객 부채 사이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운용 규제가 강하고 안전한 조달이라고 볼 수 있는 RP는 코로나 시국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증권업의 좀 유동성이나 실적에 충격을 줬던 매도파 생들업증권 익스포저는 빠르게 감소했고,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고객 부채 사이드 쪽에서 위험 선호 성향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만기 구조가 개선됐고, 조달 측면에서의 위험 성향은 낮아지는 그런 긍정적 개선을 보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파생결합증권, 하나는 우발채무, 또 하나는 해외 대체 투자로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생결합증권 관련 시장 위험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형사나 일반 증권사 다 많이 줄였고요. 특히 자체 해지 ELS 보시면 2020년 초 대비 2021년 6월 말 현재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신규 발행을 좀 제한적으로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기 상환도 정상화되면서 익스포저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감축을 모든 회사가 동참했다는 건데요. 2015년, 16년 항생 사태 터졌을 때에는 사실 모든 증권사가 다 줄인 건 아니고, 일반 증권사들은 거의 비즈니스를 많이 축소했고, 대형사들은 사실 시장이 다시 돌아올 걸 예상하고 좀 발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롤오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방위적으로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권 전반의 감축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 수준도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 관련된 시장 위험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발채무인데요. 2020년 3월에 유동성 위기가 ELS에서 왔다면 4월부터 증권업
그 유동성 보릿고개를 가져온 건 우발채무였습니다. 당시 자본시장 불확실성과 증권사 신용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증권사 크레딧이 들어간 유동화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로 팔거나 그도 안 되면 직접 매입해서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일반 증권사는 수백억에서 대형 증권사는 수천억까지 유동성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동성 부담이 많이 집중됐던 게 또 대형사였고, 확실히 대형사들이 좀 많이 놀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채무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IB 투자를 줄인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뭐 금융상품을 매입하거나 뭐 대출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IB 투자를 하고 잠재적인 유동성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PF 비즈니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반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업권 전반적으로 유동성 갭이 좀 늘었고 자본도 확충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응력은 개선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뭐 말도 많고 실제 탈도 많은 해외 투자입니다. 저희 KR이 메리츠 증권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7개, 메리츠를 제외한 7개 종투사를 기준으로 이제 최근의 자료를 집계해 보았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돼서는 일단 익스포저는 여전히 크다. 속도는 느리지만 늘어나고는 있다. 다만 연체나 유지 대상 자산 비중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2020년 말이나 2021년 6월 말 해외 투자 익스포저는 한 16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한 55% 정도 되고 그 외에 에너지 인프라나 뭐 기업 그리고 항공기 선박 같은 실물 자산이 한 45%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부동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는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중에서도 좀 부실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나 인프라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수요도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부실률은 연체랑 회사가 직접 연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유주의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해서 건전성 분류를 유주의로 한 여신을 이제 총괄해서 부실률로 기재를 했는데요. 2020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에 부실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지만 여기에선 사실 이제 호텔을 주목하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호텔 자산이 작년 말에 47%의 부실률을 보이다가 올해 9%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 미래에셋 증권의 3건의 대형 호텔 익스포저 7천억 정도가 이게 고정적 이자 지급형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 투자이기 때문에 배당금 미지급을 굳이 연체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으로 분류를 변경함에 따른 영향이 좀 있고요. 이걸 기존과 동일한 선상에서 유지를 하면 호텔의 부실률은 47%에서 약 40%로 그래도 떨어지기는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판매 시설은 부실률이 한 33%에서 27%로 항공기가 선박은 거의 부실이 없었고요. 한 12%에서 10%로 부실 비율이 높았던 자산들이 완만하게 부실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별로 나눠서 보면요. 일단 이제 당연히 뭐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특히 호텔에 대한 투자가 많았던 미래에셋증권이 부실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몇 건의 개발 자산에 대한 디폴트를 부담했던 NH 그리고 상대적으로 항공기 쪽 익스포저가 컸던 신금투의 부담이 컸던 순으로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2021년 6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사실 여기서 부실률 말고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 관련 부담이 부실률의 감소보다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건전성이 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일단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손상 처리를 하거나 충당금 적립을 했다는 점. 그럼에도 연체 자산은 여기 부실률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글로벌리 코로나 시국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자산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자산의 부실화 정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 뭐 거의 중단 상태였던 호텔 같은 경우도 회전이 되고 있고 개발 지연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좀 안정된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게 계량적으로 부실률에 반영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실률 수치보다는 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기가 많이 남은 자산 중에는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도 나오고
지금은 괜찮았던 자산이 앞으로 더 부실화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같이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하는 방향성을 보이면서 실물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증권사들의 IB 투자 자산 건전성 부담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제시한 그래프는 뭐 신용공여금이나 다른 데서의 이제 건전성 분류를 제외하고 IB 투자만을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건전성 부담을 살펴본 건데요. 우선 일반 증권사 보시면 뭐 건전성 부담에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주야 여신 유지되고 있지만 충당금을 조금 더 설정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자본 확충이 이루어진 거 고려하면 실질적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3월까지 유주야 여신보다 충당금이 더 크다가 보시다시피 2020년 6월부터 특히 해외 자산 중심으로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 요주야 여신 부담이 거의 증폭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얘기는 여전히 IB 투자 관련돼서 자산 밸류에이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한 모니터링, 대형사 IB 투자 자산은 주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위험 요인이라고 봤던 거를 짚고 넘어갔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크 팩터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익스포저를 줄이고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대응력은 개선됐다. 하지만 해외 투자 관련돼서는 여전히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우호적이었던 환경 변수들의 방향성이 확실히 네거티브하게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초에 활발하게 주식 거래 이루어졌던 주식 거래 규모도 지금 상반기 중에 꾸준히 좀 꺾이는 모양새고요. 계속 우상향을 나타냈던 이제 코스피 지수도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하락세입니다. 금리도 그런데요. 얼마 전 8월에 기준금리 인상했고 또 11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채권 운용 수지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지만 뭐 주식시장이나 실물자산 가치에도 네거티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환경 요인은 부정적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실적 좋았던 게 자체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니라 증시나 금리 같은 환경 요인에 기대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최근과 같은 영업 환경의 저하는 당연히 실적 저하에 대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실적이 과거 대비 저하되는 걸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캐리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확대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판단 근거 하나는 증권업 전반의 자본 안축력, 투자 여력이 보강됐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대형사 먼저 보시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뭐 신평사를 포함한 시장의 우려를 가져왔던 대형사의 자본 안축력이 2020년 3월 말 가장 안 좋았다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산업증권 중심의 디레버리징이 있었고 우발 채무도 줄였고 IB 투자를 보수화하면서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기대보다 상당한 자본 안축력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2017년 발행어음 사업 개시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달 경쟁을 해오던 발행어음 쪽에서도 코로나 시국 동안에는 조달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이 좀 보강됐다 보고 있고요. 일반 증권사의 경우는 대형사보다 자본 안축력이 월등한데요. 일반 증권사들도 파생그룹증권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을 최근에 했고 유상증자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에 대한 기대 효익도 있을 것이고 일반 증권사들도 PF 투자 중심으로 어느 정도 IB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작년 3월에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 투자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대형사들의 해외 투자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코로나 시국에도 해왔고 이제 앞으로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내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해외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해외 투자를 할 회사는 했고 살 자산은 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산 측면에서는 발전소 같은 에너지 시설이 1순위였고 그 다음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기업에 대한 투자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오피스 수요가 좀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견조하게 좀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 시국에도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에너지 시설이나 아니면 언택트 자산 그리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실사가 어렵다 보니 블라인드 투자 방식으로도 투자가 많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네, 회사별로 보면 하는 회사랑 안 하는 회사가 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하금투가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금투는 기존에도 자산 포트폴리오가 에너지 인프라나 오피스 같은 시설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자산 특성상 코로나 시국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실화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해외 투자를 좀 이제 이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주주의 유상증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여력도 확보를 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NH인데요. NH도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런 뭐 상업시설이나 호텔 리조트에 대한 개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인프라 쪽 투자를 좀 투자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래나 삼성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거의 사실상 해외 투자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 NH 같이 하던 회사들 계속하고 또 안 하던 회사들은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투자를 바라보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해외 투자를 안 했던 건, 안 되던 건 아닌데 당연히 어려웠죠. 근데 앞으로의 제반 환경 요인들도 해외 투자가 재개되는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실사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뭐 보험사 같은 이제 대형 대주가 연기금은 계속 쌓이는데 계속 국내 실물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국이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이 원격 실사를 사실상 허용했죠. 그러면서 운용 요건을 완화했고, 이렇게 되면 다른 연기금들도 이제 기관들도 다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이 해외로는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투자국으로의 이동이 과거보다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산의 운영도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저평가된 자산을 앞다투어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언택트 시대에 각광받는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선언했듯이 이런 선진국으로의 자본 집중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관련된 현상적, 변화적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나타낸 걸 헤드라인을 제가 추출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요약해서 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크레딧 쪽에서 중대한 이슈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짚어보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당연히 금융시장의 변수입니다. 당분간 주가나 금리 수준의 변화, 방향성 이런 걸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이니까 증시나 금리는 원래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변수였지만 최근과 같은 시국에 그 무엇보다도 업황과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단기 텀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별로 보면 여전히 신용등급 측면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룹군은 대형사입니다. 일반 증권사보다 자본 적정성 지표도 더 떨어지고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해지후 듀레이션도 더 길고 해외 투자 익스포저도 많고 자체 해지 ELS도 여전히 일반 증권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풍부한 자본력이 어느 정도의 쿠션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최근의 시국에 전방위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은 걸 고려하면 여전히 저희의 요주의 모니터링 대상이고요.
저희 KR이 대형사 크레딧 유지를 위한 하한으로 삼고 있는 수정 NCR 150%, 조정 레버리지 비율 6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일반 증권사는 사실 크레딧 쪽에서 중대한 하방 압박은 거의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실적에 앞으로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중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고 자본력이나 유동성 측면의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쪽에 큰 이슈는 없는데 저희가 여전히 중요하게 보는 건 PF 익스포저입니다. 뭐 일반 증권사들은 여전히 고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PF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사업성이 부진한 사업장을 다수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적이나 유동성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PF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은 저희가 자산별로 좀 주의 있게 살펴보고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